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기업이죠. 곧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클라나 그룹 잉크. 티코는 KLAR인데요.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상장 예정일이 2025년 9월 10일 화요일로 확인됐거든요. 이 IPO, 와, 기대감이 정말 상당합니다. 특히 그 상장 첫날 있잖아요. 주가가 확 뛰어오르는 이른바 IPO 팝. 이 가능성이 아주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클라나 IPO의 핵심 정보부터 시작해서 잠재적인 기회, 그리고 또 숨겨진 위험 요인까지 정말 여러분이 아셔야 할 모든 것을 상세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작부터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상장 당일에는 정말 엄청난 변동성이 예상된다는 거. 단순히 IPO 팝 기대감 하나만 보고 뛰어들기에는 위험 요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장하자마자 초기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이 있잖아요. 그게 대규모로 시장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클라나가 속한 산업, 이 선구매 후결제, BNPL이라고 하죠. 이 산업 자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움직임도 있고 또 사업 모델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IPO의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 양쪽 모두를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클라나라는 회사,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선구매 후결제, 그러니까 BNPL 서비스 회사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클라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진화했어요. 단순 결제 서비스를 넘어서 이제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잇는 종합 커머스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스웨덴에서는 은행 라이선스까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은행입니다. 핵심 서비스는 역시 그거죠. 소비자가 물건 먼저 받고 나중에 나눠서 내거나, 예를 들면 4번 무이자로요. 아니면 30일 뒤에 한 번에 결제하거나, 이런 유연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젊은 세대한테 인기가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이걸 도입하면 구매 빈도가 무려 20%나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클라나가 단순히 편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판매자들의 결제 과정 자체에 직접 통합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복잡한 결제 단계를 확 줄여주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구매를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장바구니 포기일, 이걸 실질적으로 낮춰준다는 거죠. 가상 카드를 발급해 준다거나 하는 다양한 옵션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결정적인데 소비자의 신용 위험을 클라나가 대신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혹시 돈에 못 갚더라도 그 위험은 클라나가 안고 판매자한테는 2에서 3일 안에 빠르게 대금을 정산해 준다는 거죠. 이건 클라나가 단순한 대출 회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판매자의 매출을 늘려주고 결제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 파트너로서의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네, 설명만 들으면 표면적으로는 소비자한테도 편리하고 판매자한테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이 결국 소비자들한테 과도한 부채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돼도 된다는 생각이 사실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거든요. 이게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서브프라임 대출 논란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너무 위험한 대출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죠. 그리고 또 클라나가 신용 위험을 직접 떠안는다는 거. 그 말은 즉 만약에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실업률이 오르거나 해서 소비자 연체율이 급증하면 그 손실이 고스란히 회사 재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 변화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수익 구조를 보면 이 기업의 전략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미국의 주요 경쟁사 있잖아요. Affirm, 티커 AFRM인데 이 회사랑 돈 버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클라나 수익의 핵심은요, 놀랍게도 소비자가 내는 이자가 아니에요. 판매자, 그러니까 가맹점들한테서 받는 수수료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이 가맹점 수수료가 전체 수익의 57%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거래 한 건당 1.5%에서 많게는 5.99%까지 수수료를 받는다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클란나가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상생 구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수익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장기 할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연이율, APR이라고 하죠. 이게 최대 24.99%까지 적용될 수도 있고요. 또 연체하면 연체료도 내야 하고요. 자체 앱을 통해서 하는 제휴 마케팅이나 광고 수익 같은 것도 무시할 순 없죠. 하지만 핵심은 어퍼미 이자 수익에 상당히 의존하는 반면에 클란나는 가맹점 수수료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축했다는 점, 이게 두 회사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맹점 수수료가 중심이라는 점은 맞습니다. 그건 팩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그 최대 24.99%라는 상당히 높은 APR, 그리고 연체료, 이 존재 자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환능력이 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는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퍼미 수익의 거의 절반 정도를 이자에서 얻는 것과 비교하면 클라나의 의존도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낮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더 나은 모델인가 하고요. 어쩌면 어펌은 차라리 자기들이 대출기관이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클라나는 가맹점 수수료라는 어떤 외피 뒤에 여전히 고금리 이자 수익 구조를 어느 정도는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전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펌하고 직접 비교를 통해서 크아르나의 규모나 강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일단 활성 소비자 수를 보면요. 클라르나가 1억 1,100만 명입니다. 어펌은 2,300만 명 정도고요. 거의 5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가맹점 수도 클라르나가 79만 개, 어펌이 약 38만 개니까 이것도 2배 이상 많고요. 그리고 최근 분기 총 거래액 GMV라고 하죠. 이것도 클라르나가 약 312억 달러, 어펌은 10억 8천 달러니까 클라르나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확실히 클라르나가 우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 바로 자금 조달 능력이에요. 클라르나는 스웨덴에서 정식 은행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약 100억 달러 규모의 고객 예금을 유치할 수 있고 이 돈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어펌은 주로 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와야 하거든요.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해서요. 당연히 고객 예금을 활용하는 클라르나 방식이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막 번동할 때는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하죠. 장기적인 성장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이건 매우 중요한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규모의 우위, 그리고 저렴한 자금 조달 능력, 분명히 강점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규모가 크다는 건 잠재적인 위험 역시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소비자 연체율이 예상보다 높아진다면 그 충격은 어펌보다 클라나에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크니까요. 또 은행 라이센스, 이것도 양날의 검이죠. 물론 자금 조달엔 유리하지만 그만큼 더 엄격한 금융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규제 리스크와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갑자기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클라나는 주로 유럽 기반이고 어펌은 미국 중심이라는 시장의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규제 환경과 소비자 특성 속에서 성장한 두 기업을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비교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나의 재무 성과를 보면요. 와, 이건 정말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그 벤처 투자 붐이 일었을 때 기업 가치가 무려 456억 달러까지 치솟았었죠. 그랬다가 불과 1년 뒤인 2022년에는 금리 인상하고 시장에 확 위축되면서 67억 달러까지 거의 85%가 폭락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클라나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2분기를 보면요. 5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을 달성했고요. 조정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2,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요.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8억 2,300만 달러. 특히 미국 시장 매출이 38%나 급증하면서 아주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총 거래액 주인 부유도 19% 늘어난 312억 달러였고 제휴 가맹점 수도 34%나 확장됐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적인 턴어라운드를 증명했다고 볼 수 있고 동시에 IPO를 앞두고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확보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2,900만 달러 조정 영업이익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와는 좀 다르게 같은 기간에 5,3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해요. 영업이익, 특히 조정 영업이익이라는 건 핵심 사업 활동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이긴 하지만 특정 항목들을 제외한 수치일 수 있거든요. 반면에 순손실은 여기에 더해서 예를 들면 주식 기반 보상, SBC,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현금 대신 회사 주식으로 보상해주는 비용이나 더 중요한 건 미래에 혹시 발생할지 모를 대출 손실에 대비해서 미리 쌓아두는 돈, 대손 충당금 같은 비용까지 모두 반영한 최종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클라나가 핵심 사업 자체로는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즉 영업 흑자, 성장이나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비용들을 다 감안하면 여전히 최종적으로는 적자 상태, 즉 순손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기업들한테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업 흑자 전환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적지 않은 규모의 순손실은 여전히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이번 IPO에서 기존 주주들이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매각, 즉 구주 매출을 한다는 점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 손실 부담을 가볍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대손 충당금 규모는 BNPL 모델 자체가 안고 있는 내재적인 신용 위험을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클라나 IPO에 대한 시장의 시각, 특히 그 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죠. 레딧의 반응을 보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발상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상장했던 레딧, RDT 자체도 커뮤니티 안에서는 비판이 엄청 거셌는데 막상 상장하고 나니 주가는 꽤 성공적으로 안착했거든요. 그래서 레딧 의견과는 반대로 가라. 이런 일종의 밈 전략이 이번 클라나 IPO에서도 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엿보입니다. 레딧 안에서 긍정적을 보는 사람들은 역시 클라나의 그 1억 명이 넘는 방대한 사용자 기반, 그리고 79만 개나 되는 가맹점 네트워크, 이런 규모를 강조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과거의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공한 우버 사례 같은 걸 들면서 단기적인 손실이나 비판은 그냥 성장의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여론들이 주가를 좀 과도하게 억누르고 있어서 이게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레딧의 비판을 단순히 노이즈다 이렇게 치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회의론자들이 BNPL 모델을 금융 약자를 노리는 서브프라임 대출에 비유하면서 클라나가 막대한 잠재 부실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려고 IPO를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객들이 돈을 못 갚아서, 즉 연체 문제 때문에 회사가 무너질 거라는 우려. 이건 BNPL 모델이 가진 근본적인 취약점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각국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BNPL 설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대출 심사를 훨씬 더 엄격하게 한다거나 연체료에 상한선을 둔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현실화된다면 클라나의 사업 모델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장기적인 리스크, 이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한국의 주요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이 클라나 IPO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는 토론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공모가가 얼마다, 밸류에이션이 어떻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 전달 위주의 정보 공유에 그치고 있더라고요.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뜨겁게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좀 조용한 편이죠. 대조적입니다. 이게 어쩌면 상장 당일에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기적인 자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오히려 좀 더 차분하게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걸 꼭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볼 수도 있죠.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게 어쩌면 클라나의 사업 모델이나 아니면 이번에 제시된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한국 투자자들이 이미 BNPL 모델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관심이 적다는 현상 자체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IPO 공모 구조 자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티커는 KALR, 상장되는 거래소는 뉴욕 증권거래소 NYS입니다. 희망 공모가는 주당 35달러에서 37달러 사이로 제시됐고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최대 약 14조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0조 원에 육박하는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공모되는 주식수는 약 3,430만 주 규모고요. 여기서 정말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인데요. 보고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청약에서 주문량이 배정 가능한 물량의 무려 8배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8배요, 8배. 와, 8배면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건 뭐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클라나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초과 청약률이 높으면요, 최종 공모가는 희망 범위의 최상단인 37달러 혹은 그 이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수요와 제한된 공급, 이 불균형이 바로 상장 첫날 주가를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밀어올리는 IPO 팝의 강력한 동력이 되는 거죠. 네, 기관 수요가 그렇게 뜨겁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뜯어봐야 합니다. 이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총 공모 물량이 약 3,430만 주라고 하셨죠. 그중에서 클라나가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로 자금이 들어오는 신주 발행 뉴 쉐어즈 물량은 556만 주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적네요. 네, 그렇죠. 나머지 압도적인 비중, 그러니까 2,870만 주, 전체 물량의 약 84%에 달하는 이 물량은 기존 주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구주 매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번 IPO가 회사의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보다는 기존에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들이나 대주주들이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고 나가려는 소위 엑시트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면요,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초기 투자자들이나 내부자들이 지금 이 시점을 주가 고점으로 보고 대량 매도에 나서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장 초기에 기관들의 강력한 매수세 덕분에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이 막대한 구주 매출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상당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기관 수요 이면에 숨겨진 이 구조적인 위험, 이걸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IPO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종 공모 가격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9월 9일 월요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식 거래는 바로 다음 날인 9월 10일 화요일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KLLR이라는 티커로 시작됩니다.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그 강력한 기관 수요, 그리고 5분기 연속 영업 흑자라는 실적 모멘텀, 또 최근 다른 기술주 IPO들이 성공했던 사례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상장 첫날 상당한 주가 상승, 즉 IPO 팝을 기대해 볼 만한 근거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데이 트레이더에게는 그 극심한 변동성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기회인 동시에 리스크죠. 앞서 제가 지적했던 그 대규모 구주 매출 물량 부담, 그리고 BNPL 산업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 또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들, 이런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요인들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만약 클라나 IPO 데이 트레이딩에 참여하신다면 반드시 명확한 진입 시점과 또 손절매를 포함한 청산 전략을 미리 세우시고 아주 엄격하게 위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잠재적인 수익만큼이나 위험도 매우 큰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 기회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클라나 IPO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는데요. 요약을 좀 해보자면 클라나는 BNPL 시장을 넘어서 종합 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최근 5분기 연속 영업 흑자를 기록하면서 수익성을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8배가 넘는 그 강력한 수요는 상장 초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긍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대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영업 흑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종적으로는 순손실 상태라는 점, 그리고 IPO 물량의 대부분이 신주 발행이 아닌 기존 주주들의 엑시트를 위한 구주 매출이라는 점은 분명한 부담 요인입니다. 또한 BNPL 산업 자체를 둘러싼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이나 회의적인 시각들, 그리고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극명한 찬반 논쟁은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시사하고요. 따라서 상장 당일에는 매우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므로 투자에는 정말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클라러나의 성공은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과 책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속 가능한 모델임을 증명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비판론자들의 우려처럼 또 다른 금융위기의 씨앗이 될지, 상장 이후에 클라러나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정보에 기반한 모든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모든 투자는 원금 손실을 포함한 잠재적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본 컨텐츠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 시정 상황이나 기업의 최신 정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다른 정보 출처를 통해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 및 검증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